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보면은요, 우선 종자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세계 종자와 국내 종자 산업의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것이 이제 식물 신품종 이제 보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가 이제 왜 필요한지, 우리 특히 이제 육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자 산업이라는 것은, 종자 산업이 이제 시작이라는 게 우리 이제 종자 산업법에 정의하고 있는 종자 산업이란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종자를 연구 개발하고 육성하고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종자 산업이라고 한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은 이제 이 종자 산업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 단계가 이제 육종입니다. 육종이 시작이 돼야지 이후에 종자 생산, 그 다음에 종자 가공 처리, 그리고 종자의 유통,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육묘를 이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육묘 산업이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에 관련된 것이 이제 크게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종자산업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법과 제도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이 종자산업법을 처음에 입안할 때 참여해서 같이 이제 입안을 했던 적이 있고, 이후에 이제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종자산업법을 2013년도에 다시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라든가 종자산업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자 산업에 관련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제가 이제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가 이제 종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 종자원이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제가 쭉 근무를 했었으니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면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자 산업의 이제 변화를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이게 OECD에서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그동안에 한 세 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 네 번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930년대 교배종 옥수수의 개발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배종 옥수수 개발되면서 이게 미국의 식량 위기가 있던 시점에 교배종 옥수수가 개발이 되면서 식량 위기를 극복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품종 육성의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좋은 모델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70년대에 종자에 대한 특허권, 그 다음에 이제 특허가 이제 처음에는 특허로 종자도 보호를 하다가 나중에는 특허가 이제 공업 소유권에 기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식물에 대한 보호를 하기는 어렵다 해서 분리가 돼가지고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가 국제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바이오텍 GM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웨이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텍을 하던 회사들이 종자업 하던 종자업체들을 이제 아주 인수 합병하면서 크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죠. 네 번째가 이제 2010년 이후 이제 데이터 기반에 의한 정밀 농업이 현재 이제 4차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4차 네 번째 이제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물 육종의 이제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이 이제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육종의 과정들은 뭐 여러분들이 육종학을 배우면서 다 했을 테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와 같은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육종법을 설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변이를 만들어내고 선발을 하고 적응성 시험을 하고 이제 품종 등록을 하고 종자 증식, 종묘 생산, 그리고 이제 보급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와 같이 이제 전통 육종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염색수 6종, 생명화학 6종 그러면 형질전환 6종이 주가 되고 여기에는 GMO라든가 또는 진 에디팅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변이를 창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전자원 교배, 돌연변, 염색 조작, 생명화학적 6종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종자 생산에서도 종자 증식도 고정종 증식이냐 일대잡종 증식이냐 그 증식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영양제 증식도 과수냐 화해냐 또는 괴경, 인경, 뭐 고구마, 감자, 그다음에 딸기의 경우 런너, 뭐 조직병, 무동력 증식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질 전환에는 이와 같이 GMO라든가 진에디팅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종자 시장을 좀 보면은요, 제일 큰 게 세계 종자 시장의 큰 게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2020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시장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콩, 약 20% 정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채소고요. 한 17%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곡물, 쌀, 면화, 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의 경우는 전체 세계 시장에서 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채소 종자가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시장 중에 채소 종자 시장이 한 62%를 차지하기 때문에 채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채소 종자 시장의 국제적인 시장을 보면은 채소 전체 재배 면적이 전체 작물 재배 면적이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체 채소 재배 면적이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인도와 중국이 가장 큰 그런 생산국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터키, 이제 튀르키예, 스페인 등이 주 생산국이고 남미는 브라질이 주 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채소 경우를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채소 작물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소 작물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토마토가 가장 종자 중에서 채소 종자 중에서 가장 큰 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종자 시장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이제 호박, 양파, 상추, 당근, 오이, 고추, 양배추 이런 이제 원예 작물들이 가장 종자 시장 중에서는 크게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종자하고 이제 GM 종자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면 과거에 이제 GM 종자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시장에서 42%, 45%, 뭐 48%, 2014, 15년, 16년도까지는 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조금 떨어져가 49%, 48%, 46%, 47.8% 약간 좀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GM 종자가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을 이제 수출과 수입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수출이 많은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나라가 이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입도 역시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수출도 많지만은 수입도 또한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그러면 종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경우는 이제 그 중개무역을 한다고 그러죠. 중개무역. 네덜란드 자체는 땅이 작기 때문에 네덜란드 내에서 생산해서 팔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의 종자 생산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루어지죠. 케냐나 저쪽에 탄자니아 그쪽 근방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로 전부 수출되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그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종자 회사가 있지만 다국적 기업 중에서 한 10여 개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분야를 찾아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종자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이 이제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스프, 그리고 콜테바, 그리고 신젠타, 그다음에 이제 바스프, 이게 바스프구나. 바이엘이 첫 번째군요. 바이엘이 독일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 잠깐 보면은 바이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제품 혁신과 R&D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옥수수, 대두, 채소, 면화 등에 대한 주 작물을 다루고 있고, 콜테바는 옥수수, 콜테바는 이제 미국 회사고요. 바이엘은 아까 말씀드린 독일 회사고, 신젠타는 원래 이제 멕시코 회사에 썼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신젠타 코리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캠 차이나가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캠 차이나로 같이 이제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옥수수, 대두, 채소류, 우리나라에서 신젠타가 이제 채소류를 다루고 있고, 그게 이제 바스프, 리마그린, KWS, 아벤타 등은 이제 주로 제품 혁신을 통해서 판매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콜테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품 혁신, 신젠타도 역시 제품 혁신과 확장, 바스프,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각각 보면은 약간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력하고 있는 작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가 회사의 나름의 어떤 나름의 기능 또는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킬 거에 대한 나름의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 종자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국내 종자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수가 총 한 4,727개 정도 됩니다. 2023년 기준인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4,723개의 업체가 제대로 종자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종자 회사는 매우 영세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종자 통계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인정한 그 통계 자료인데, 이게 생산된 지금 통계 자료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생산하다가 최근에 또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 형태들을 보면, 조직 형태를 보면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일단 개인 사업체로 등록이 된 게 제일 많고,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체로 등록하더라도 종자업을 하려면 종자업을 별도로 등록해야 됩니다. 종자업을 등록하려면 종자업 등록 요건이 또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을 만족해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체를 보면 2,143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4,700개지만은 2,100여 개만 이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2,100여 개만 이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해줘야 되는데 응한 업체가 2,100여 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업체, 이제 연 매출이 5억 원 미만과 5억에서 15억 원, 그다음에 15억에서 40억, 40억 이상 이렇게 좀 분류를 시켜보면은 이 소규모 업체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2% 육박하고, 중소규모가 4.4%, 중규모가 2.8%, 대규모가 1.1%, 그래서 총 2,143개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9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이제 4,700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쪽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작목 군별로 보면은요, 제일 많은 게 판매액이 가장 많은 게 채소 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과수, 그리고 화해, 버섯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 종자는 사실상 거의 일대 잡종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자업체들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또 과수라든지 이런 영양작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 품종을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의 경우는 당연히 일대 잡종을 쓰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장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종자업체들이 채소 종자업체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채소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채소 종자의 총 생산량이 한 2,800톤 됩니다. 그리고 무종자가 그 중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이제 종자 평균, 그러니까 채소 종자 업체당 종자 평균 생산량이 한 242톤으로 이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별로 보면 물론 이제 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채소 종자로 보면 상당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작물들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채소 종자 산업 위주로 발전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채소 종자 업체들이 대부분 종자 채종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채종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이 해외 채종,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 대학원생 중에서 종자 기사라든가 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해외 채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채종 적지 확보, 채종 비용 절감, 이제 보시다시피 채종 비용 절감이 가장 많다. 두 번째가 채종 적지를 확보하는 이제 기후 등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채종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없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채소 종자를 채종하는 시기가 7월, 6월 말에 7월 초인데 이때는 장마가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오면 이제 물을 먹기 때문에 종자가 이제 습하게 돼서 결국 이제 부패가 되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종자의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국내 채종을 안 하고 이제 해외 채종해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종자를 또 수출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자가 우리 지금 해외로 수출하는 그 금액이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1,000억 시장 중에서 채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채소가. 한 900억 정도는 채소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합쳐서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하면 이제 우리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종자산업, 지금 농업기술진흥원, 옛날 저기 실용화재단, 그러니까 실용화재단이라든가 각 기술원, 각 도, 뭐 이런 데서 생산된 걸 얘기하죠. 그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의 식량작물이 한 670억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중에는 특용작물, 기타 이런 작물들이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업, 아까 육묘업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묘업은 육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씨앗 종자를 뿌려가지고 묘를 키워가지고 묘를 판매하는 걸 이제 육묘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것도 채소와 화훼, 그리고 식량작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식량 중에서 종자를 뿌려서 묘를 키워가지고 파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벼가 제일 크죠, 벼가. 벼가 제일 크고 이제 뭐 옥수수라든가 일부 콩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일단 벼가 아마 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벼는 기본적으로 모를 이양을 하기 때문에 묘를 키워가지고 이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육묘업입니다. 그것도 하나 육묘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육묘업이 한 전체 시장이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2,600억 정도 되고 장목군별로 보면 채소, 식량, 화훼 순입니다. 그래서 채소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화훼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품종들을 종자 산업에서 가장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품종 육성. 그래서 품종 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품종 육종가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품종보호제도입니다. 그래서 품종보호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품종보호제도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두뇌를 활용해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신품종은 신지식재산권으로서 이게 뭐 법적으로 분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산업재산권 그러면 이제 산업재산권 사건 그러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요 네 개를 이제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제 저작권 이제 요거는 저작권은 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지금은 거기에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신지식재산권 그러면 우리 생명공학, 식물공학, 식물생품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을 이제 가장 최근에 지식재산권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를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식물특허라는 특허법에 식물특허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특허 조항에서 이제 보호하는 것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원래는 특허법 자체가 공업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산업 발전이라고 넓게 이제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식물신품종보호는 농업의 발전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분야가 다르죠. 그래서 보호 목적물도 이제 발명 자체를 발명하지만 이거는 품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호 대상도 이거는 육종 방법이라든가 번식 방법을 보호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대상이고 여기는 이제 무성 번식 식물 품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육종과의 권리 범위는 이 특허의 경우는 특허의 청구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구하는 범위만 보호를 해주는 건데 식물신품종 법에 보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까지 보호해준다 하는 것이. 그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권리 예외가 있는데 특허에서는 실험 목적이라든가 다른 품종 육성하는 데 이용되는 재료 또는 자가치종 이런 것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이 실험 목적이나 다른 품종 육성이나 자가치종의 경우는 육종과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는 좀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특허의 경우는 이 서류 심사만 하거든요. 이걸 어떤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균일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큰 하나의 단점입니다. 근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출원이 되면 그걸 실제로 재배 시험을 해가지고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고 요건을 만족할 때만 보호를 해주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품종에 대한 검증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시초는 과거에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제 규정을 제정한 것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식물품종을 개량한 육종과를 위한 보수에 관한 규정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된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식물품종의 특허에 의한 보호가 처음에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61년에 요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 아까 이제 유포프를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한 교수님 유포프에 대한 소개를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육법은 제가 뒤에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이게 이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약을 갖고 있는 기구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그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걸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유포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961년에 탄생을 했고 식물신품종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약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바로 이제 유포프다 하는 거고, 현재 요거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기술위원회,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자로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총회 부의장과 총회 의장을 이제 수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국제기구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31개의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부기, NGO가 한 250개, 그 다음에 각국의 UN 대표부가 한 176개.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국제기구들이 다 들어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네바는 그 도심이 국제기구들이 모여있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관광거리도 제네바에 큰 호수도 있고, 뭐 주변에 산도 아름다운 산들도 있죠. 마테오른도 있고, 몽블랑도 있고, 제르마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 유엔이 지금은 이제 뉴욕으로 옮겼잖아요. 뉴욕으로 옮겼기 때문에 옛날 유엔은 지금 유럽 본부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무역기구 WTO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WIPO 국제식물신품보호연맹이 여기에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난민기구 UNHCR이 바로 앞에 이렇게 다 인근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그래서 제네바를 가실 게 있으면 이런 기구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 또 국제기구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만 돌아다니는 투어 버스가. 한번 그런 경험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입한 후에 제가 이제 2007년부터 9년까지 3년간 부의장을 했었고, 10년부터 12년 3년간 총회 의장을 역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할 때는 미국 대표가 이제 부의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에 대한 개요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거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식물신품종 보호법이고, 목적은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누구냐 하면은 출원자. 그러니까 출원자가 육성자이면은 육성자가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고, 육성자와 출원자가 다를 경우는 출원자에게 권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대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님도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님 개인이 권리를 갖지는 못합니다. 육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육성자로 남고, 이제 대학의 경우는 특히 이제 예외 조항으로 국가가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 전담기구. 이제 전담기구가 뭐냐면 이제 대학에는 산학협력단이 있죠.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이제 승계를 해서 권리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보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고, 보호기간 20년이다. 임목 및 과수 경우는 25년. 그 다음에 권리 경우는, 권리가 이제 개인의 사권, 개인의 권리이고 개인의 재산권이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 범위는 국지주의고 시기성, 실체 등. 그러니까 국지주의라는 것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국가에서는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국가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딸기 품종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제 뭐 얘기가 많았지만은, 일본의 품종이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도 이제 과수라든가 특히 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품종을 우리 이제 종자업체들이 이제 묘목을 증식해서
판매를 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훨씬 그걸 활용해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게 외국으로 또 동남아로 수출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국제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육성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품종이 일본에 가서 권리를 받으려면 일본에 가서 출원해서 등록이 되어야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이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러니까 등록된 품종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이라는 게 뭐냐? 품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분류학상 최하위 단위이며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다른 품종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번식될 수 있는 집단.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품종이라는 정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마 육종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작물학에서도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인 정의입니다. 현재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보면 식물계가 있고 뭐 그 가장 아래 단위 식물종이 있고 그 아래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분류되지 않는 그게 이제 품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있지만 그럼 종자에 대한 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종자에 대한 정의도 우리 종자산업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란 증식, 재배, 양식용의 씨앗, 버섯종균, 묘목, 영양체인, 잎줄기, 뿌리 이런 것들을 지금 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산업법 제2조에서 이와 같이 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종자가 심겨져 가지고 그 품종의 특성이 고유한 특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고유한 특성이 나오고 이제 다시 종자를 받으면은 그 종자가 다시 심겨져서 또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거기서 나온 종자가 다시 종자가 심으면은 또 똑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 종자가 바로 이제 유전적인 품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다음 세대로 그 특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육종가. 우리가 이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육종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육종가가 아닌 사람이 출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종가여야 된다 그럴 때 육종가는 뭐냐? 육성자라면 육성자나 육종가나 같은 말이고요.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한 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육종 기술을 이용해서 품종을 개발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만일에 어떤 변이를 찾았다 또는 과수원에서 이 농사를 짓다가 특별한 어떤 변이지가 있다. 그럴 때는 그 변이지를 발견한 사람도 이제 나름 노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발견 자체만으로 물론 권리를 주지 못하고 발견했을 때는 그 발견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개발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발견하여 개발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라는 것은 자연 변이에서 어떤 선발을 하는 것을 발견이라고 하고 개발이라는 것은 증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원래 품종과 뭔가 특성이 바뀐 것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새로운 이제 개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두 가지를 육성가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육종가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게 하고 그런 새로운 품종, 즉 고품질, 고수량 뭐 이런 품종을 육성하게 하고 이런 품종이 농가에서 또는 재배가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우수 농산물이 우리 식량이라든가 식품 가공 원료, 뭐 의료, 한약, 바이오 원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품종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다양하다는 거고요. 우리는 단순히 지금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용되는 분야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을 육성하면은 이런 출원 절차를 거칩니다. 출원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하게 되고
공개를 한 다음에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사는 이제 서류 심사, 재배 심사를 하는데 서류 심사, 재배 심사를 해가지고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거절했을 때 불복할 경우는 이런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일에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품종을 결정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이 등록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작물에 따라서 1년에 끝날 작물도 있죠. 예를 들면 버섯 같은 경우는 작기 재배 기간 3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면 6개월, 뭐 많이 잡고 한 7, 8개월이면 1년에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작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는 2년, 2번 이작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소요된 거고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일에 처음부터 심어가지고 생산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육성자가 묘목을 키우고 있다가 한 2, 3년생을 3년생 정도를 제출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시험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이 되죠. 그래서 그것도 한 2년 정도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한 교수님 해보셨죠?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이고 국가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권리는 국유품종보호권으로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는 권리가 아니고 그 직무 육성자로 남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장이 승계를 하고 심사 결과 등록이 되면은 이 국유품종보호권으로 설정이 등록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종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이런 5가지 요건을 이제 만족해야지 되는데 신규성과 품종명칭은 서류심사에서 이루어지고 구별성과 균일성, 안정성은 재배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별성은 영어로는 distinctness, 균일성은 uniformity, 안정성은 stability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 걸 따서 DUS 테스트라 이렇게 이제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심사를 DUS 테스트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각각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뭐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신규성 품종명칭, 형식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서류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는 이제 신청서와 함께 출원서와 함께 거기에 작성해야 될 그 육성 과정이라든지 또 품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DUS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같이 구별성은 다른 품종과 구별돼야 된다. 균일성은 이제 품종이 균일해야 된다. 안정성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생산하더라도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안정성이죠. 요건 아까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신규성 심사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신규성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특허의 신규성과 다릅니다. 특허의 신규성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신규성입니다. 그러니까 책자에 있는데 공개되면 안 되죠. 물론 공개된 이후에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신규성이라는 것은 종자가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판매가 됐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판정 기준입니다. 신규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실제로 종자가 판매가 됐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명칭도 등록되기 위한 명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만들 때도 이런 등록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DS는 이렇게 직접 재배 시험도 하지만은 현재 육종과에 포장해 가서 현지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서류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위탁 시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품종이 출원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걸 가지고 출원하면 그 나라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 나라에서 등록된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역시 별도의 재배 시험을 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를 맺어놓은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도 사실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이 베트남, 싱가포르 또 저쪽 남미에도 하나 있는데 이런 몇 개 한 6개 국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에 할 때는 비교적 심플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방법들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4,000여 품종이 출원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0,000 품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23년 12월 31일 현재니까 거의 1년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등록된 것은, 출원 등록된 것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작물 보시면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사료작물, 버섯, 산림, 수산식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화훼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채소류,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용작물, 과수, 특용, 이런 정도고, 수산식물도 있습니다. 수산식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잡수는 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것들도 다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도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수산식물로는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면은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것은 주로 이제 농업에 관련된 작물들은 국립종자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산림에 관련된 작물은 산림품종관리센터, 아까 말씀드린 수산 같은 경우는 수산품종관리센터, 이건 이제 해양수산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국립종자원이 시작이 98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 산림이 2008년, 그다음에 수산이 2012년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토탈 이와 같이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포부 회원국 전체를 보면은 한 16만 년 점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등록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품종 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요게 매년 출원되는 품종 수입니다. 출원 품종 수가 한 3만여 품종이죠. 3만여 품종 조금 못 되네요. 2만 한 7천, 8천 정도 되겠네요. 1년에 한 2만 7천 품종 정도가 회원 국가 내에서 출원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되는 것도 요거 숫자인데 한 15,000여 품종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육포 회원국 전체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한 8위 정도입니다. 2012년도에 한 8위 정도 했었고, 2022년도는 한 9위 정도로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작이 된 게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1960년대, 70년대 시작을 했어요. 거의 70년대부터 주로 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거의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육포 회원국 중에서 비중 있게 육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출원 뒤에는 우리나라 내국에 출원이 있고 외국에서 출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내국인 출원하는 게 한 80%, 그 다음에 외국에서 출원하는 게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외국에 출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품종 보호가 상당히 신뢰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척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일본은 한 30% 됩니다. 30% 정도. 또 저 유럽 쪽은 더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낮죠.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를 받으면 어떤 권리를 갖느냐?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 실시가 뭐냐? 실시라는 건 종자를 생산하고 증식하거나 정선하고 코팅 처리하든가 약재 처리한다든가 또는 광고, 전시, 판매, 해외로 수출 이런 과정을 전체를 실시로 봅니다. 그럼 이런 전체 실시 과정에서 권리를 독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락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 침해가 돼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이 전부 실시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실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그 권리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시 방법은 권리자가 직접 내가 생산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종자를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육종만 하고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당신이 생산해서 파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기는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죠. 로열티를 받아서 챙기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육종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실시하는 것도 전용 실시라는 경우가 있고 통상 실시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실시라는 것은 권리를 아예 통째로 7년 또는 10년 주면서 그 기간 중에는 네가 독점적으로 해라. 그렇게 할 경우는 나도 그 권리를 실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실시할 수는 없어요. 중부해서 안 돼요. 만약에 통상 실시를 한다 그러면 나도 생산하고 그 사람도 생산하고 또 다른 사람도 생산하고 이 여러 사람한테 이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유품종보호권의 경우는 이런 통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육성한 품종들은 통상 실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개인이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전용 실시할 수 있고 직접 실시할 수 있고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실시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권리가 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자를 일단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수확물이라든가 종자에서 이제 종자를 심으면 수확물이 나오겠죠. 그 수확물이 나오면 그 수확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물을 가지고 뭐 가공물을 만든다? 그건 이제 그것도 나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종자를 팔면은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종자를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확물을 보니까 내 품종을 가지고 생산한 수확물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수확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확물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가공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확물이라는 것은 가공물이라는 것은 예를 사과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었다. 또는 우리가 쌀을 가지고 뭐 떡을 만들거나 다양한 그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식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물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공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한 단계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종자와 수확물에 대해서도 내가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유출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걸 생산해서 나온 것이 가공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유래 품종. 이제 품종목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본유래 품종과 원품종과 명확 구별되지 않은 품종, 종자 생산의 보호 품종 후 반복 이용이 요구되는 경우. 그래서 요것들은 권리가 미치지 않는데 그럼 요것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선 기본유래 품종은 이런 겁니다. 제일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장미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장미에 대해서 이 원품종이 권리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품종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파란색 집에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와 같이 이 꽃 안에 있는 파란색만 나오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특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파란색만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본 유래 품종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원래는 이제 원품종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나왔을 때 이 품종은 거의 상업성을 잃는다고 보는 거죠. 이 품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품종이 나왔을 때 이걸 실시하려면은 이 원품종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유래 품종입니다. 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게 침해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생산의 보호 품종이 반복 이용이 되는 경우, 일대 잡종의 경우입니다. 일대 잡종의 양친이 게 모본과 부본 중에서 한 계통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대 잡종도 등록이 됩니다. 일대 잡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일대 잡종이 등록됐는데 이 일대 잡종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계통을 이용해서 일대 잡종을 생산했다 했을 때 이 일대 잡종은
이 양친의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양친 권리자한테 이 등록된 양친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 품종을 실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품종의 반복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양친 이거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 F1 생산이 없죠. 매년 생산을 하면 당연히 양치 교배가 매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래 품종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아까 이제 자가 소비 또는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실시,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실시, 농민이 자신의 포장에 심기 위한 자가채종 이런 경우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육종과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 품종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육종 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등록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가 육종 재료로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은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품종을 적법하게 취득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적법하게 취득 안 한 상태에서 이용해가지고 품종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 소스를 찾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절했을 때 이의가 있을 때는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절이 됐을 때 다시 특허법원, 그 다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침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침해는 품종권을 침해한 경우도 있지만 임시복권을 침해한 경우도 침해죄입니다. 임시복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출원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 등록 때까지 그러니까 심사 기간 중에 권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침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복권 기간 중에는 임시보호를 해줍니다. 임시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침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리 침해죄에 해당이 된다. 노열티라는 것은 우리가 노열티를 농민들한테 노열티 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농민들은 노열티 내는 주체가 아니고 농민들은 단순히 사용자입니다. 그럼 누가 노열티를 내느냐? 이 권리자가 있고 이 권리자가 권리를 허락해서 종자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자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이 판매하고 얻은 이익금이 일부가 노열티로 돌아오는 겁니다. 육성자한테. 따라서 이 종자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 노열티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옥수수 육종을 통해서 크게 식량 증산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량이 우리는 쌀이지만 그건 옥수수하고 밀, 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복교잡종 육성을 하고 단교잡종 옥수수 육종에서 엄청난 수량을 올렸다. 그래서 육종의 성과로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양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요 정도 뒤에 있지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혹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면 우리 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 PDF 자료는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뜨겁게 그냥 밀어붙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눈치빨치 사인을 드렸더니 접수해 주셨어요. 하여튼 저 중간에 노력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내용은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혹시 간단한 한두 분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태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잘라주십시오.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씩 하면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만에 이제 해주시고요. 국립종자원에서 이제 지금 품종 등록을 이제 아까 이제 산림 쪽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산림청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이걸 맡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원을 좀 이제 제가 한 100번 정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림청
두 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 업무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산림청이 이게 계속 맡고 있는 게 맞는지 국립종자원으로 다 이게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사실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겸뭐 민원 겸 네. 사실은 이제 국립종자에서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게 산림과 수산을 통틀어서 하나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고, 최초에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구상은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산림청이 욕심이 많잖아요. 산림청이 조직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림 쪽을 떼어달라. 자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행령에서 그걸 산림청으로 넘겨놨어요. 나중에 합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준 거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산림도 나름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현지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안 돼요, 잘? 정말 저 차마 욕을 못 해버리는데 근데 나중에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일단 이렇게. 식사 시간. 혹시 우리 이쪽 선생님들 우리 대학원생들 질문 있으면 예 선생님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쪽의 내용인데요. 이제 국내에 종자 뭐 생산하는 분 굉장히 한도면 영세하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해하기로는 국내에서 종자를 육성한 획기적인 뭔가요? 보일 만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혹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건지 우리나라는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진전이 없는 것인지 혹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 종자 산업 육성가들이 크게 각광을 못 보이는 이유가 혹시 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물론 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채소 종자 산업 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채소 종자 산업은 100% 민간 산업입니다. 근데 식량 산업은 지금 거의 한 60, 70%는 국가 공공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 산업은 원래 국가가 했던 거예요. 원예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하다가 거기서 이제 민간으로 다 넘겼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초연구 정도 하고 있고, 상업화품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걸 하다 보니까 민간 산업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채소란 일대잡종이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민간이 굉장히 그걸 활발하게 하니까 지금 민간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다른 작물들은 국가가 잡고 있는 작물들이 특히 이제 5대 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뭐 이런 작물들은 이미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작하기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민간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그래서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서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붙들고 있다고 크게 투자도 안 하거든요. 결국은 민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민간은 돈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국가는 월급 받고 하는 거고 국가 공무원은, 민간은 자기 돈이 되는 자기 생명이기도 하고 자기 밥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민영화를 시키려고 애를 써왔었어요. 근데 민영화를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뒷받침,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깔아주고 거기에 적절한 시설과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다고 계속 종자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 대학원생들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참 대학원생들이 질문 없어요? 현금 살포를 해야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질문 있대요.